제가 이제 어머니 뭐 말은 이제 내 어머니 이웃은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어머님이 젊어서 결혼해서 애들을 낳고 이제 애를 키우고 제가 태어나고 뭐 이런 가정사를 통해서 이제 제가 1944년에 태어났는데 그 한 세대 190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가정사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제 어머니가 잘나고 뭐 제 아버지가 잘나고 그랬던 얘기가 아니고 벌써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서대문 관독이라는 게 지금 강북 삼성병원이라는 게 있고 바로 그 옆에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그 적십자병원 바로 뒤가 관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엊그저께 뭐 진찰을 받느라고 강북 삼성병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78년 전에 태어난 그 관동을 제가 이제 78년 만에 다시 그 관동에 세워진 새로운 병원을 가 본 겁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에 이게 이제 사람이 태어난 자리에 다시 왔구나. 내가 여기서 뭐 치료받다 죽을 수도 있나? 뭐 이제 그런 방정맞은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제 아버지가 서대문 로타리의 적십자병원 뒤 관동에서 병원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말로 페이닥터라고 하죠. 월급 받는 페이닥터로 수원에 이제 경기도 도립병원에 취직을 하셨는데 이건 이제 어찌 보면 지 아버지 성격에 진작에 해야 될 일이 아니었었나. 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의사로서 이제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는 이제 공무원이 된 거죠. 환자가 문만 두드리면 밤낮 가리지 않고 졸린 눈 비벼대고 만나줘야 되고 왕진 가지면 왕진 가야 되고 그런 개업 일을 하다가 출퇴근해서 환자를 보는 페이닥터가 된 겁니다. 지 아버지가 해방된 거죠. 그때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인 건국일입니다. 나라가 세워진 날입니다. 1945년 3년 전에 해방이 됐고 3년 후에 5월 달에 국회를 구성했고 48년 8월에 나라가 이제 세워진 거죠. 이 초대 국회에서 1900 해방된 지 2년 9개월 만에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총선거를 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유진호 씨가 헌법 수반을 했죠. 그러니까 총장을 지낸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바탕에서 정부가 구성된 게 석 달 후인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건국을 한 겁니다. 건국. 정부가 세워졌으니까. 뭐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건국이냐 정부 수립이냐 이걸 놓고 이제 뭐 사실은 저도 이제 똘똘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뭐 건국 그래 건국. 그다음에 정부 수립 이게 뭐가 다른가? 저도 이제 개념이 없었는데 문재인이 대한민국 건국을 상해의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1919년이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3년 전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이게 맞는 말인가 아닌가 뭐 저도 이제 뭐 알딸딸했는데 언론에서 야 이게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 건국이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3.1운동 만세 사건이 난 1919년이냐. 이제 언론에서 이제 시비가 생기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살펴봤습니다. 뭐 얼핏 생각하면은 건국이나 정부 수립이나 다 그놈이 그놈. 얼핏 그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정부 수립, 건국 그거 아닌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조금 신경을 써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가라는 게 있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 중학생들도 다 아는 국민, 국토, 주권이 있어야 돼가 국가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국민, 백성이 있고 국토, 땅이 있고 스스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주권, 요 세 가지가 국가의 성립 요건이죠. 국민, 국토, 주권, 이건 뭐 누구나 조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 중국 상해에 만들었다는 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가 그렇다면 주권국가가 될 수 있었나? 아니죠. 그때 국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국민이 없었죠. 한반도에 있는 3천만이 국민입니까? 국민이 아니죠. 국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이라는 것은 민족과 다른 개념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법으로 정한 역할을 할 때 그것이 국민입니다. 투표도 하고 선거도 하고 출마도 하고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지고 교육도 받고 할 때 그것이 국민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민족입니다. 한민족. 그러니까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이 없었던 거죠. 국민이 뭐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그때 한반도에 살고 있던 약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선거를 했습니까? 출마를 했습니까? 세금을 냈습니까? 국방 의무를 졌습니까? 교육을 받았습니까? 의무교육.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없었던 겁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는. 국토가 있었습니까? 한반도가 그거는 국토가 아니죠. 주권이 있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당시에 한반도에 있던 2,300만의 국민은 국민도 아니고 주권도 없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저도 이렇게 좀 헷갈렸는데 이런 말을 한 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죠. 사람을 속인 거죠. 저같이 생각이 없는 사람을 속인 놈들. 여러분도 속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수립된 1948년 해방되고도 3년이나 지나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그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해서 그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3.1운동 때 그 상해에 만든 정부를 대한민국의 시초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문재인이 이런 생시효를 한 거죠. 뭐 곰곰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문재인이 일깨워 줬습니다. 제 어머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재미있게 하다가 재수없게 또 문재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관동에서 병원을 한 8, 9년 이렇게 하시다가 도립병원 이제 내과의 과장으로 가셨는데 요 사이는 개업의들도 개업하는 개업 의사들도 대개 10시쯤 문을 열지 않습니까? 10시쯤 문을 열고 뭐 늦으면 오후 7시쯤이면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엔 뭐 오전에만 하기도 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쉬죠. 개업하는 의사들도 뭐 점심시간도 한두 시간을 쉬고 있습니다. 개업하는 수많은 개업의들도.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딸을 따라서 이제 벨지움하고 미국에서 생활을 한 5년을 했는데 보니까 모든 지금은 이제 개인병원은 지인은 예약 없이 불쑥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사정을 얘기하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는데 그런 개업의를 미국이나 벨지움에서는 예약을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약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예약을 하라고 다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아파서 갔는데 예약이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픈 것도 의사를 만날 수 있을 시간을 정해서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큰 종합병원은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열이 올라가라 뭐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지경이 아니면은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환자는 그럼 예약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아파서 대굴대굴 굴르다가 죽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거나 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야 합니다.
내가 이제 외국 생활을 하는데 아프다. 근데 그냥 벼랑간에 뭐 복통이 나서 아주 대굴대굴 부를 지경이 됐는데 예약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가니까 그럼 그대로 앉아서 웅크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한국식으로 하면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면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런데 그 순간 최소한도 4,000불, 지 나라 돈으로 약 500만 원 가까운 돈이 청구될 것을 그 순간 각오해야 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위급 상황을 넘겨야 됩니다. 일단 구급차 불러서 타고 가서 응급실에 갔다 그러면은 일단 500만 원 가까운 돈이 청구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위급 상황을 넘기고 입원을 하든지 뭐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다시 와서 병원에 또 왔다 갔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환자가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을 생각했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에게서 병이 나면은 얼른 한국에 뛰어와서 이제 몇 달 이렇게 의료보험 내고 치료받는 이유가 다 그런 건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막 순식간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앰뷸런스를 불러서 타고 갔는데 4,000불, 5,000불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민간보험, 보험회사. 이 한국의 그 건강보험이 아니고 민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민간보험회사라는 건 돈 벌려고 하는 회사지, 돈 벌려고 그러는 회사입니다. 보험회사라는 건. 돈 안 벌리면 보험회사가 망하니까 보험료를 물어주는데 얼마나 까다롭고 인색합니까? 보험회사가 절대로 의사들이 환자 편에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환자를 봐준답시고 엉터리 의료보험 보험회사에 환자가 들은 보험회사에 청구해봤자 전부 다 X입니다.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것도 보험료를 내는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미국의 3억 2천만의 인구 중에서 4,500만 명이 보험이 없습니다. 미국은 보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약국에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보면은 10명 오면은 7, 8명이 활명수 같은 매약, 약방에서 의사 처방 없이 파는 그런 약, 신문에 광고 내는 그런 약을 파는 그런 매약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런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로 약방이 항상 붐빕니다. 말하자면 배가 아프면 활명수, 소화제나 열이 나면 아스피린,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 사 먹으러 오는 사람으로 미국의 약방은 항상 붐빕니다. 그래서 미국의 약방의 약제사들은 환자들이 내가 어디가 아파서 왔는데 그럼 50%는 의사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아프냐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줍니다. 그걸 잘못 주면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미국의 약사들이 그래서 굉장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한번 했습니다. 2009년에 태어나서 이제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그걸 하필 제 딸내미를 따라가서 이제 미국에서 손녀를 키우면서 해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그때 2006년에 받았는데, 제 딸내미가 제 앞으로, 제 집사람 앞으로 1,600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달 이렇게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매달 700~800불씩 한 사람 앞에 1,600불을 내니까 우리 딸내미 입장에서 이거 아빠 엄마한테 보험료가 왕창 나가니까 이게 본전이라도 건지자. 보험료 건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보험 보험료가 아까우면 그 본전 걸리려면 죽어야죠. 그래야 사망보험료 받으니까 뭐 그럴 순 없고, 제 딸내미가 이거 매달 우리 부모 앞으로 1,500불 넘게 보험료를 내니까 아까우니까 이거 혜택을 좀 볼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딸내미가
먼저 이게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본전 건지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대장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낸 돈이 3,300불이었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받는데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3,300불. 우리 딸내미가 낸 매달 7,800불의 보험료를 믿고 대장 내시경을 받았더니 그 대장 내시경 검사료가 3,300불이었습니다. 제가 400만 원을 낸 겁니다. 쉽게 이제 생각했는데 제 딸내미가 이제 기겁을 했죠. 아이고 이거 뭐 큰일 났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뭐 용종이라고 그래서 그 대장 안에 있는 조그만 혹 뭐 그래서 딱 2개를 떼어냈는데 이런 겁니다. 아무 증상도 없고 잘 먹고 잘 자고 멀쩡한데 왜 건강검사를 하냐, 너는 건강검진을 왜 하냐, 그건 국가가 됐건 보험회사가 됐건 그걸 왜 물어주느냐, 그건 네가 그냥 생으로 물어라. 그래서 물은 게 3,300불입니다. 근데 이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해준다. 짝수회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1944년생이니까 2022년, 22년, 24년, 26년 이렇게 짝수회에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는 거죠. 저를 그때 진찰하고 치료한 의사가 저하고 동갑내기 약 65세, 64세쯤 된 한국계 미국인 의사였었습니다. 경기고등학교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에서 계속 의사를 했으니까 그런 의사인데 하루에 환자를 그때 8명에서 12명 정도 한 10명 정도 보는 거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 의사를 40분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상담 문질을 한 거죠. 묻고 대답하고 의사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진찰을 한 겁니다. 문진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 촉진, 문답으로 하면 문진, 뭐 엑스레이 검사하고 그러면 뭐 그건 또 별도의 저지만 문진을 의사가 묻고 제가 대답하고 그런 한 40분 정도를 했는데 그때 의사 한 명이 개업 의사 한 명이 하루에 10명의 환자밖에 안 본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뭐 얘기로만 듣고 있다가 확인을 한 거죠. 제가 뭐 촉진 처음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환자를 하나 만나면은 약 의사가 40분 동안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생겼나, 이 사람의 평소 습관이 어떤가, 또 계속 치료오던 환자가 오면은 내가 이렇게 허락을 했는데 그대로 했는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걸 계속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환자 하나 놓고 40분 하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이런다고 볼 때 점심시간 빼고 하루에 환자를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미국의 의사들은, 그래서 개업 의사들은 10명 환자를 보는 게 평균입니다.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제 아버지가 이제 서울에서 강릉 가평을 거쳐서 주문서 환자를 보다가 서울에 와서 개업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공휴일 할 거 없이 병원 문을 열고 환자를 보는 거에 아주 제 아버지가 질렸죠. 예. 뭐 아픈 사람 치료를 하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그러고 이제 환자를 치료고 돈을 벌어 뭐 먹고 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벌어서 돈을 mon다? 그건 사실 그 히포크라테스 의성이라고 그럽니까? 히포크라테스의 그 선서에도 조금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돈을 번다는 게 항상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제 아버지한테 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지만 의사도 벌어먹고 살아야 애들 학비도 내고 이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정답은 없는 겁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그냥 병원을 하면서 그런 갈등을 느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의료보험으로 이제 수가를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그냥 환자들은 달랑 지금은 2,000원만 들고 가면은 의사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위안도 받고,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 쇼핑을 하는 겁니다. 이 병원 가서 또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너무 좀 싼 면도 있습니다. 이게 병원 드나드는 걸
취미로 하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에 깨면은 9시에 병원 쪼로록 달려가고 오후에 또 다른 병원 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습니다. 지 아버님이 이제 도립병원에 이제 이렇게 옮기시면서 지가 그때 영등포 물레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여름을 났습니다. 한여름 한 8개월을 살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제가 수원으로 옮겨갔을 때가 제가 가을 1948년 가을 제가 만 4살 적입니다. 그때가 4살 적. 제가 이제 그 도립병원에 관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도립병원 관사가 해가 떠오르는 팔달산 동쪽 수원에 이제 그 중심부에 팔달산이 있습니다. 약 해발 280m쯤 되나? 도립병원 그 팔달산의 동쪽은 이제 해가 서오르는죠. 그 동쪽에 남편에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관사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지가 살고 있는 도립병원 관사,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지방법원에 정전수라는 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6.25 끝나고 거기 국회의원도 한번 했습니다. 정전수. 근데 그 팔달문의 그 이제 북쪽 팔달문 이제 그 북쪽으로는 서울로 가고 남쪽으로는 오산으로 가고 서쪽으로는 이제 뭐 매산 초등학교를 거쳐 수원역으로 가고 그 맞은편에 동쪽으로는 용인 방면. 제가 지금 용인군 여기가 처인면인가요? 기흥구요. 기흥구에 이제 동백에 와 있습니다만 그게 그 수원의 그 중동 사거리가 그 당시에 수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심지 바로 앞에 지가 살고 있는 정문이 있었는데 그 정문을 이제 이렇게 들었으면은 한 50m를 올라가서 지 집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은 밤나무, 뭐 도리나무, 소나무 이런 게 이제 숲이 정원이지만 숲입니다. 정원이기도 하고 숲이었던 거기에 이제 봄이 되면은 벌이 이제 우글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에 살았는데 당시에 그 도립병원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은 수원의 이제 관광 명물이 된 화성행궁 자리가 그 당시 도립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화성행궁이 다시 이렇게 옛날 정약용 씨가 수원을 건설했기 때문에 정약용 씨가 그린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다시 화성행궁을 건설을 해서 그게 유네스코 문화재가 됐지만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당시 그 도립병원이 있었는데 그 도립병원 그 옆에 신풍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풍초등학교. 그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제 지금 생전에 계신 7살 우리 제 둘째 누나 또 재작년에 돌아가신 5살 우리 제 둘째 형 낙교형 5학년 3학년이 둘 다 그 신풍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지 집에서 가까운 데는 정작 매산초등학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그 신풍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립병원에 다니니까 아마 신풍초등학교 조금 멀더라도 신풍초등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신풍초등학교라는 게 그 행궁 그 화성행궁이 복원이 되면서 학교 이름은 그대로 신풍초등학교인데 광교 신도시로 옮겨왔습니다. 광교 신도시로.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매산초등학교보다는 20년은 더 역사가 깊은 그 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매산초등학교를 1957년에 졸업할 때가 12회니까 이 학교가 아마 1939년쯤 세워졌는데 신풍초등학교는 1910년 전후에서 일제가 조선을 병합하자마자 세운 게 신풍초등학교입니다. 지금도 광교에 있는 신풍초등학교에 가시면은 우리가 원래는 수원 어디에 있었다 그런 그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주 명문 초등학교입니다. 이 신풍초등학교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다녔던 제 5살 우리 형이 장대를 들고 이제 벌집을 수저댔습니다. 정원에 있는
그러니까 벌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공격을 해서 제가 제 바로 위에 형이 머리통에 이제 작은 도토리 밤알 만한 이제 혹을 두세 개씩 이제 얻어먹고 그랬는데, 저는 뭐 요령이 없어서 이제 벌을 써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데, 정작 장대를 들고 벌을 쑤시던 제 형은 약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도망가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2해 동안이나 그런 이제 벌에 쏘여서 이제 도토리만한 작은 밤알만한 이런 그 벌을 그 머리에 쏘였는데, 벌을 쏘이고 집에 가니까 지 어머니가 된장을 머리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된장. 근데 어머니가 이게 벌을 쏘여서 밤알만 하던데 된장을 발라줬는데, 저녁에 아버지가 온 다음에 이제 그랬어요. 아, 이거 벌을 쏘여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된장을 발라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모니아 뭐 어쩌고 하면서 잘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된장에는 이제 암모니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된장 냄새가 고약한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암모니아가 벌에 쏘인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바른 게, 야, 네 엄마가 그랬니? 잘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죠. 제가 살던 집 대문 밖에, 그러니까 중동사거리, 지금 중동사거리에 방계장수가 있습니다. 대문 바로 앞에. 방계장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게 뭐냐면, 지름이 한 1m쯤 되는 그 양철통, 높이는 뭐, 그죠, 한 30cm 되는 그 양철통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방개 한 마리를 그 가운데 이렇게 무슨 1리터짜리 그 플라스틱 통 같은 그런 이제 방개 한 마리를 아무튼 그 가운데 이렇게 쏙 넣습니다. 양청통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럼 방개가 이렇게 쏙 들어가자마자 방개를 뺑뺑 돌아요. 그 양철통에 통에. 그래 뺑뺑 돌다가 칸막이를 한 10몇 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쏙 들어갑니다, 방개가. 그럼 그 칸막이 앞에 이렇게 뭐 카라멜, 껌, 딱지, 풍선 뭐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껌 쪽으로 들어가면 껌 하나 주고, 딱지 그러면 딱지 하나 주고, 풍선 그러면 풍선 하나 주고, 이제 그 방개장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코 묻은 돈을 이제 놓고 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그 형편이 어려웠으면 그런 방개장수를 했겠습니까? 형편들이 사는 형편이 그때 다 그랬습니다. 뭐 지금 돈으로 가면 한 50원쯤 내고, 방개장수 어떻게 가면 방개가 50원을 받고, 방개를 집어서 가운데 넣으면 방개가 뺑뺑뺑 돌다가, 이 카라멜이 가면 카라멜, 사탕이라고 그런다 하면 사탕, 뭐 이렇게 풍선이로 들어가면 풍선 하나 주고 그러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 표시도 없는 대로 방개가 또 쑥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목판에, 나무로 된 판에 엿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개장수가 아무것도 없는 데로 하면 끌로 엿을 이렇게 툭 쳐서 엿 한 조각을 주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걸 지가 방개장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그것도 했는데, 예산에 사시던 제 6째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막내 삼촌, 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막내 삼촌이 수원에 딸내미를 보러 올라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라오면 꼭 조카인 제 아버지를 만나러 저희 집을 들르셨어요. 그때 그러시면 이제 이렇게 두루마기에 뭐 이렇게 수염을 길르시고 아주 근사한 낙가오리 이렇게 퉁절못 쓰시고, 그래서 밖에서 방개장수하고 놀고 있으면 돈도 이렇게 몇 푼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오시면은 지 어머니가 꼭 우동이나 짜장면 이런 걸 하고 빼갈을 시켜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걸 중국 음식이라고 안 그러고 청요리라고 그랬습니다. 청요리. 우동이나 짜장면을 이렇게 그 당시에 어른들한테 대접하면은, 당시에는 호사입니다. 호사. 예, 아주 호강을 하는 거죠. 지 집이 이제 워낙 큽니다. 한 1000평 되는 이제 숲이 있고 뭐 그런데, 워낙 큰 일본식 적산 가옥인데, 일본이 적이니까 일본 사람이 남겨놓은 가옥을 적산 가옥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집이 워낙 크니까 지가 살고 있는 정면을 수원 시내를 내려다보는 그 뒤쪽에 마루도 있고
거실도 있고 방이 다다미 방입니다. 일본 집이니까 다다미 빨린 이제 세를 지가 줬는데 집이 횡허니까 이제 세를 줬는데 거기 공시성 공자할 때 공자입니다. 이렇게 공시성을 가진 젊은 부부가 그때 세를 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아이가 없는 이 젊은 부부가 참 고양이처럼 티를 내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 부부가 빨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당시에 빨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부가 살고 있는 그 방에 살살 가면은 그 예쁘장하고 젊은 새댁이 제가 가면은 이리 와 그래가지고 뭐 감자도 주고 뭐 삶은 감자도 주고 뭐 고구마도 꽂다 주고 과자도 이렇게 집어주고 그랬는데 그때 제니스라는 라디오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뭐 이렇게 큰 데서 소리가 나고 그게 이제 제니스 라디오인데 제가 이제 그 사댁이 참 예뻤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예쁜 여자를 참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부부가 빨갱이다 그랬는데 이 어머니는 이 부부가 그 아주 제니스 라디오가 성능이 참 좋았거든요. 미제 이 성능이 좋은 제니스 라디오로 북한에서 보내는 지령 암호로 이제 이렇게 뭐 38279 68348 뭐 이런 암호를 보내줬습니까? 그런 암호를 수령하는 빨갱이다. 지 어머니가 이제 그러셨어요. 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학교에서 뭐 그렇게 배운 거 학식은 많이 들지 않았었어도 세상사에 제 어머니가 그렇게 맹탕은 아니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 어머니 말대로 6.25가 났는데 2년 후에 제가 이제 1948년에 수원으로 이사 가서 이제 살고 있던 그 젊은 부부가 2년 후에 6.25가 터지니까 새벽에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6.25가 터지니까 이제 뭐 간 거죠. 어디로 갔는데 그 빨갱이 부부가 지들은 뭐 그로부터 3일이나 지나서 오전에 주먹밥을 소금 넣고 깨도 넣고 뭐 소금도 넣고 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수원 집을 나서서 예산으로 지 가족은 피난을 갔고 그 전날 제 아버지는 형님 제 큰아버지하고 이렇게 만나서 마지막 상면을 했습니다. 제 큰아버지는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다시 서울로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울로 올라가고 저희는 이제 예산으로 피난을 갔고 이게 이제 형제간의 마지막 이별입니다. 6.25라는 게 여러분 6.25 그러니까 뭐 좀 두고 더 말씀을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모든 기존의 시스템, 생각, 구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인의 삶 전체가 뒤집어진 겁니다. 6.25 전후에 하늘이 놀라고 땅이 뭐 이렇게 움직인 데는 이제 경천동지, 저희가 이제 말이 쉽게 경천동지 그러는데 이 사건이 바로 6.25입니다. 이게 제 생활에 와 닿은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음부터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로부터 뭐 300년 전에 일어났던 1592년의 임진왜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엄청나게 놀래고 생활이 획 바뀌었겠죠. 그리고 또 40년 후에 일어났던 호놈들, 중국놈들의 병자호란때도 또 그랬겠죠. 얼마나 놀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25라는 거는 그때보다도 훨씬 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합니다.